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떡소 사건 해드릴게요. 떡소 사건이 유명한 판례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42조 사항 1호 할 때 대표적인 판례가 이제 떡소 사건이잖아요. 이게 왜 유명하다고 하냐면 교수님 책 보면 42조 사항 1호를 설명할 때 다 떡소 사건을 설명하면서 42조 사항 1호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42조 사항 1호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개념 자체가 없어요. 42조 사항 1호의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42조 사항 1호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떡소 사건이 이제 리딩 케이스예요. 우리가 42조 사항 1호가 뭐예요?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청구범위에 대한 기재불비가 이제 42조 사항 1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2조 사항 1호를 판단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첫 번째 케이스는 형식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문장, 단어, 문구, 요게 발명의 설명에 형식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요걸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발명의 설명에 쓰는 란이 있어요. 이거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식적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청구범위에 무슨 단어가 써 있는데 발명의 설명에 그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형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쉬운 거죠. 이거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눈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안 넓은지를 판단하는 유형이에요. 청구 범위 광협에 대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안 넓은지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청구 범위가 만약에 지나치게 넓다, 청구 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비해서 지나치게 넓다, 그러면 우리가 42조 사항 1호의 거절 이유를 이제 통지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청구 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설명에서 기재한 발명의 공헌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재는 42조 사항 1호에 위반되어서 부적법하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청구 범위가 발명의 공헌에 비추어 봤을 때 지나치게 넓은지 안 넓은지를 여러분들이 수험장 가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 하잖아요. 판단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맨날 애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러분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세요. 보시면 수치 한정 발명, 용도 발명, 이런 거 있잖아요. 플러스 화학 발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청구범위 해석은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하잖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청구범위 광역부터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청구범위가 있고 발명의 설명이 있어요. 근데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해요. 근데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 있잖아요. 용어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뭔 말인지 알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다 케이스가 있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어 같은 것도 발명자들이 자기 연구실에서만 쓰는 용어가 있고 자기가 정의하는 용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가 통상의 소자가 아는 용어가 있고 모르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가 아는 용어예요. 아는 용어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적으로. 아시겠죠? 이제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가 모르는 용어예요. 모르는 용어면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해가지고 모르는 용어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구범위에 기재되는 용어가 손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손잡이. 발명의 설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구부러진 손잡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손잡이를 그냥 손잡이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부러진 손잡이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청구항에 기재되는 용어를 아는 용어잖아요. 아는 용어면 그냥 문헌 그대로 손잡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발명의 설명에 의해 가지고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손잡이를 구부러진 손잡이로 해석하는 거는 제한 해석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가 MAC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발명의 설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MAC는 메탈, 아미노, 클레이야. 금속 아미노 점토라고. MAC는
MAC는 금속 아미노 점토라고 발명에 설명에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해석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가 모르는 용어잖아요, 지금. 어? 아는 용어면 물론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건데 모르는 용어잖아요. 모르는 용어니까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해가지고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MAC를 발명의 설명을 참작을 해가지고 메탄 아미노 클레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발명의 설명이 참작이고요. 제한 해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뭐예요?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가 아는 용어인지 모르는 용어인지에 따라 가지고 발명의 설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참작일 수도 있고 제한 해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기술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통상기술자가 보시면 통상기술자 수준이 우리가 전기전자 분야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기계, 그 다음 화학바이오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 뭐냐면 화학바이오에서 통상기술자 수준이 낮아요. 통상기술자 수준이 낮다는 게 뭔 말이냐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발명자 1번이랑 발명자 2번 있잖아요. 화학 분야면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되느냐면 발명자 1번이 연구하는 그 화합물이랑 발명자 2번이 연구하는 화합물 있잖아요. 그게 아예 다르면 둘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통상기술자 수준이 낮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바이오 분야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를 알겠다로 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모르겠다로 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화학바이오 분야에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 있잖아요? 모르겠다로 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통상기술자 수준이 낮으니까, 발명자끼리 대화가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모르겠다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발명의 설명의 참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청구범위 해석은 자연스럽게 좁게 되겠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화학바이오 분야에서는 청구 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기계 분야,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청구 범위 해석이 넓게 해석되는 분야가 많은 게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계 분야에서는 막 그 기능식 청구항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화학 분야에서는 기능식 청구항 전혀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화학 분야에서는 기능식 청구항 자체가 이제 넓게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쓰면 기재불비가 나올 그 확률이 높아가지고 별로 안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화학 분야에서는 청구 범위 해석이 좁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 보면 41조 사항 1호는 형식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는 케이스랑 청구항에 기재되는 게 발명의 설명에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랑 요거는 쉽다고 했죠.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케이스가 있는데,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케이스는 다시 와보면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케이스는 수치 한정 발명, 용도 발명, 화학 발명 이 세 가지 케이스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42조 사항 1호의 거절 이유 통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만 답안지에 쓰면 되는 거예요. 화학 발명, 수치 한정 발명, 용도 발명에서는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는 경우가 넓게 해석된 경우에 의해서 42조 사항 1호의 거절 이유가 통지가 많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화학 발명에서는 청구 범위가 좁게 해석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넓게 해석하면 42조 사항 1호에 의해 가지고 지나치게 넓다 이렇게 거절의 통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치 한정 발명이나 용도 발명도 마찬가지로 한정의 기술적 의미가 있거든요. 수치 한정 발명이나 용도 발명도 그 개량 발명이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 가지고 원천 특허에 대해 가지고 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청구 범위가 넓으면 지나치게 넓다는 이유로 42조 사항 1호의 거절이 이거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험장 가가지고 화학 발명, 용도 발명, 수치 한정 발명 인지를 눈에 불을 켜고 보고, 만약에 화학 발명, 용도 발명, 수치 한정 발명이 맞다. 그러면 42조 사항 1호의 거절 이유가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안지에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안 넓은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다 심사관이 판단하는 거고, 심판관이 판단하는 거고, 법관이 판단하는 거지 수험생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까지만 답안지에 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화학 발명, 용도 발명, 수치 한정 발명은 42조 사항 1호의 거절 이유가 통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떡소 사건에서 보면 청구항이 떡소로서 크림을 이용하여 떡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게 이제 청구항에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치 한정 발명이었어요. 29.8% 이하의 떡소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29.8% 이하의 떡소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 특징이다. 그러니까 청구항에다가 29.8%라는 말을 써놔야 되거든요. 청구항에다 29.8%라는 말을 안 써놔가지고 우리가 42조 사항 1회 거절료를 받은 게 떡소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그 조영선 교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29.8%를 청구항에 써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가지고 42조 사항 1호의 거절료 통지를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거는 수치 한정 발명으로서 42조 사항 1호의 거절료 통지를 받은 거예요. 요거는.